사회적 학습이론 보면은 이 학습이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범죄 행위 이것은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어떤 개개인의 생물학적 심리학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결과로 범죄 행동을 하게 된다 고 보는 그런 관점이죠. 자, 그래서 이 학습과 관련해서 그 학습이론의 발달 연역으로서 가볍게 파블로프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파블로프 하게 되면은 개 실험을 통해서 개가 어떤 본능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으로 훈련시키게 되면은 훈련받은 그런 조건에 의해서 본능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고 훈련받은 그런 학습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한 학자가 파블로프죠. 그래서 이제 뭐 개 실험을 통해서 개한테 이제 당연히 개가 먹는 그런 음식 냄새가 나거나 이제 음식을 보여주면은 침을 흘리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음식을 주면서 계속해서 종을 울렸더니 음식을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개가 본능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침을 흘리는 행동을 하더라 하는 것을 제시해 가지고 학습 원리를 학술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바로 파블로프였잖아요. 그래서 파블로프 이것은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심리학적 이론에서도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너는 이렇게 수동적인 어떤 조건을 통한 조건 형성을 통한 학습 원리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이제 생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주고 그래서 생쥐 실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스키너는. 그래서 생쥐에게 이제 이익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스키너의 상자 실험 해가지고 심리학적 이론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키너는 가볍게 지금은 이런 조작적 조건화 원리를 통해서 학습 이론 발달의 기초를 제시한 학자다 하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있어서는 이런 심리학적 이론은 뭐 몇 년가다 한 문제가 출제될까 하는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앞으로 심리학적 이론에서도 내가 가볍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시험에 만약에 출제된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출제될 것이다 하면서 그런 것을 강조를 해줄 거니까요. 그래서 스키너의 이 상자 실험을 통해서 거기 상자 안에 넣어놓고 이제 이게 이제 생쥐가 움직이면서 어떤 버튼을 누르니까 이제 거기에서 먹이가 졸졸졸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버튼을 누르면 정기적인 자극이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그 정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제 짜릿하게 그렇게 충격을 받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 번 이제 그런 행동을 하다가 그 생쥐가 이제 능동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배가 고플만 하면 가서 먹이가 나오는 그런 버튼을 툭 누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의 자극이 오는 그런 버튼 근처에 가게 되면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다니고 하는 행동을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스키너의 생쥐 박스 실험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심리학적인 실험이에요. 그래서 스키너는 이러한 조작적인 조건 형성을 통해서 학습은 단순한 자극에 의한 수동적 반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보상을 통한 학습 원리 이것은 이제 뒤에 학습 이론으로서 이제 이 에이커스와 버제스의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 내지 사회 학습 이론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학습이론, 학습이론은 특징과 관련해서 2번 내용 이것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표 2개 하세요. 그래서 학습이론이라는 것은 이 범죄라는 것도 일반적인 그런 삶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그런 행동이지 어떤 이 병리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죄 행동을 학습하는 그 과정이나 이 준법적인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이나 그 학습 과정, 학습적인 어떤 거 본질은 차이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이론은 범죄가 정상적인 사람들의 정상적인 학습의 산물로 보는 것이지 병리적인 어떤 거 결함 있는 행동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학습이론은 범죄 행위를 비범죄적인 행위와 동일한 학습 과정의 산물로 여기기 때문에 범죄는 병리적이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간주한다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그 학습이론의 그런 그 기초를 마련한 이론이 바로 프랑스 사회학자 따르드의 모방 이론이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흉내내면서 따라 배운다 하는 거죠. 흉내내면서 따라 배우는 것이 인간의 행동들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따르드의 모방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타르드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따르드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앞으로 제 3편 기본 이론편에서 이제 이 사역적 실증 이론 해가지고 따르드, 듀르켐 이런 거 프랑스 사역자들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따르드와 듀르켐을 이렇게 헷갈리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듀르켐은 듀르깽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깽한테는 범죄는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한 행동이고 필요한 행동이다. 그래서 듀르깽은 범죄 필요설, 범죄 정상설을 주장한 학자이고, 그 다음에 타르드를 뭐 따르드라고 발음하기도 하니까 따르드는 따르다 법칙, 모방이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연상적으로 내가 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미국 범죄사약 이론에 있어서 학습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이 따르드의 따르다 법칙, 따르다 이론이다 하는 거, 모방이론. 자, 그래서 그 관련성은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시험에 있어서 따르드하고 듀르켐을 잘 뒤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듀르켐 하게 되면은 바로 급격한 사회 변동이 어떤 그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자살이나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급격한 사회 변동이다 하면서 바로 아노미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듀르켐이다.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동을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바로 네이버후드, 이웃 공동체, 이 근린 지역의 어떤 급격한 변화를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자 했던 이론이 바로 사회 해체 이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해체 이론이나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듀르켐의 큰 영향을 받은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미국 범죄사약 이론에 있어서도 따르드의 영향을 받은 이론은 바로 아노미 이론이나 해체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 따르드의 모방 이론이다 하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습 이론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 내지는 이질적 교제 이론, 뭐 분화적 접촉 이론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 생소한 그런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르게 번역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도 자주자주 언급을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야만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서도 어떤 거 용어로 바꿔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당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 바로 이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실험과 관련이 있는 이론이다 하는 것을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크리스와 디니치의 자기관념 이론,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시론, 그리고 사이커스와 마자의 중화기술 이론. 그래서 이제 이 네크레스와 그 디니치의 자기관념 이론, 이것과 마자와 사이커스의 중화기술 이론, 이것은 학습 이론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통제 이론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이론들을 공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이런 것을 그냥 어거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어떤 교재에는, 그러니까 이거 여러 거 수험서도 일부만 잘못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이 네크리스와 디니치의 자기관념 이론을 통계 이론의 범주에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짜 사이커스의 중화기술 이론은 어떤 그 교재에서는 학습 이론에서 설명하고, 어떤 교재는 통계 이론에서 설명해 놓으니까 그냥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끔 이런 거 질문이 올라오고 그래요. 왜 네크리스와 디니치의 이론이 학습 이론으로 분류합니까? 사이커스와 마짜의 중화기술 이론을 왜 통계 이론이라고 공부했는데 학습 이론이라고 해가지고도 맞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질문하는데, 그것은 이제 제대로 그 이론의 본질적인 그런 거 내용이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학습 이론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준으로 보면 통계 이론으로 분류해도 맞는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별적 교재 이론을 이제 공부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차별적 교재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서덜랜드인데, 서덜랜드는 이 20세기에 미국 범죄 사약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미국 사약 이론, 범죄 사약 이론 발전에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 그런 학자죠. 자, 그래서 서덜랜드가 이제 이 차별적 교재 이론을 이제 연구해서 제시하기 시작한 그런 시기가 1930년대 4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차별적 교재 이론을 제시하게 돼요. 자, 왜 내가 이제 연도를 미리 이렇게 언급을 하는가 하는 것은 뒤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서덜랜드는 범죄자는 원래부터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를 학습했기 때문에 범죄적인 행동을 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범죄를 학습했다가 이제 그 뒤에 또 준법적인 그런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을 학습하게 되면 준법적인 또 행동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범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원래부터 정상인과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원래부터 이제 범죄를 범하는 사람은 정상인과 다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소질설, 생물학적 이론과 심리학적 이론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원인론, 소질설 내지 개인적 원인론을 비판하면서 체계적으로 사약적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한 사람이 서덜랜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덜랜드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학습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지,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덜랜드는 범죄에 대해서 좋게 정의하는, 자, 이것도 이제 데퍼니션 하게 되면은 정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규정 지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데퍼니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는 것도 괜찮다, 범죄 행동을 하는 것도 해볼만 하다, 별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죠,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이 범죄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 이런 데퍼니션을 강하게 학습하게 되면은 범죄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범죄를 범하면 안 되지, 그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야. 법 위반하는 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학습한 사람은 준법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과 이제 차별적으로 접촉하면서 교류하면서 어떻게 범죄 행동, 법 위반 행동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을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준법적인 시민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의 핵심 내용이다 하는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그의 이론은 사람들은 사물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바탕을 둔 그런 학습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서덜랜드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덜랜드는 개인이 범죄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데퍼니션이죠. 정의. 그래서 이제 범행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학습하느냐, 범죄에 대해서 법 위반에 대해서 비호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준법 시민이 될 수 있다 하는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이론 내지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해서 그 출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일탈적 사회와 관련된 사회 심리학적인 9가지 명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별표 3개 해가지고, 자, 앞으로 내년에 지금 9급에 있은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서덜랜드의 이론에서 출제가 된다면 바로 일탈적 사회와 관련된 사회 심리학적인 9가지 명제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강조해서 별표를 하고, 자, 그럼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하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자고요. 자, 범죄인은 학습되는 것이지 어떤 소질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행동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된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인간의 어떤 행동은 사회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지 소질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죄는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인 원인, 즉 유전적인 소질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천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움으로써 형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 가볍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질서를 비판하는 그런 거 명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제는 이 범죄인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범죄인은 자기 혼자서 이제 어떤 그 범죄 행위를 이렇게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과의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비행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비행적이고 범죄적인 행동을 배우는 것이고, 준법 시민, 준법적인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은 준법적인 행동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습이론은 기본적으로는 백지설의 바탕을 둔 이론이다 하는 것을 좀 심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선량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백지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빨간 것과 가까이 하면 빨간 물에 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은 것과 가까이 하면 검은 물에 들린다. 백로가 가까이 하면 백로가 되는 것이고, 까마귀가 가까이 하면 까마귀가 된다 하는 이론이 바로 이 백지설의 바탕을 둔 학습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이 단지 어떤 그 사회 해체로 인한 문화 갈등적 범죄적인 환경 속에 거주한다거나 어떤 그 범죄적인 성격을 보유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이 사회학습이론, 이것은 머튼의 아노미론 이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덜랜드는 사회 해체 이론을 비판하는 그 측면에서 이제 논리를 전개하면서 해체된 지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범죄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체된 지역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제 개개인이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범죄행을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하면서 이제 이 사회해체 이론을 비판하는 그런 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단지 사회해체로 인한 문화 갈등적 범죄적인 환경 속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범죄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떤 소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어서 범죄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과정이 있어야만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명제는 범행의 학습은 주로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는 사적 집단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날처럼 어떤 SNS라든가 TV라든가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덜랜드는 중요하게 고려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때 시대 배경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 이론이 1920년대, 30년대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SNS라든가, 이 TV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없었던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 범죄 학습도 주로 자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친밀하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면서 학습하는 것이지,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범죄 행동을 학습한다든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그 후에 이제 서덜랜드 이론에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습 과정,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면적인 접촉 교제를 통해서만 학습한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나 단순한 설명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점을 비판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뒤에 바로 근래저의 차별적 동일시론에 있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범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 내지 사회 학습 이론에 있어서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도 시행착오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게 돼요. 자, 그렇지만은 서덜랜드는 이런 범죄 학습, 이것이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는 사적 집단 안에서 일어난다 하고 이렇게 봤다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출제됐을 때 는 이해해야 할 것이 뭐예요? 서덜랜드는 매스컴을 통해서 범죄 학습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준거 집단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적인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는 사적 집단 안에서 일어난다 하고 이렇게 봤던 것이지, 여러분들처럼 범정국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 범정국 사람들이니까 범정국 사람들이나 경찰이나 교도관 같은 사람은 범죄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과 직업적으로 늘상 접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범죄자로부터 범죄를 배우지 않는 것은 바로 친밀한 어떤 인간관계를 통한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밀한 인간관계에 있는 사적 집단 안에서 주로 범죄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봤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범행을 학습할 때 그 학습은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복잡하거나 단순한 기술 및 동기, 충동, 합리화, 그리고 태도,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떤 동기가 됐건 충동이 됐건 범죄 행동을 했을 때 변명하는 그런 논리건 이런 것을 다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범행 기술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도 학습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모든 행동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범죄 행동의 동기나 욕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 규범을 호의적으로 또는 비호의적으로 이렇게 의미부여하는 데퍼니션으로부터 학습된다. 아까도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의 어떤 동기나 욕구의 구체적인 내용.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 범죄 행동을 해도 괜찮다.
필요하다 하면은 뭐 얼마든지 그런 거 법 위반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누가한테 분풀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법 위반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좋게 의미 부여하는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 교제하게 되면은 그런 행동을 배워서 범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건전한 그 가치관을 거치는 사람들과 차별적으로 밀접하게 접촉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그 건전하고 준법적인 그 가치관을 통해서 범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범죄 행동에 대해서 비호의적으로 이 정의 하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 준법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그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로 정반대의 그 태도를 지닌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법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은 이런 가치관이 각각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떤 행동을 배우느냐, 어떤 데퍼니션을 더 강하게 학습하느냐 하는 것은 이 갈등적인 상황을 전제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명제 보면 어떤 개인은 법 위반에 대해서 호의적인 인식이 비호의적인 인식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행이나 범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범죄를 범해도 괜찮다. 법 위반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좋다. 이런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더 강하게 학습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차별적 교제 이론의 핵심 논리다. 그래서 범죄인은 법을 경신하지 배척하는 집단과의 교제를 통해서 법을 배척하는 그 성향을 보다 강하게 학습했기 때문에 범죄 행동을 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법 위반하면 안 된다. 범죄를 행하는 것은 짐승 같은 짓이다 하는 그런 데퍼니션을 더 강하게 학습했기 때문에 차마 그런 범죄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명제는 별표 2개 하세요. 자, 차별적 교제의 어떤 그 양상. 자, 어떤 이 교제를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 7번째 명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접촉 교제의 결과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고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빈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과 더욱더 밀접하게 자주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더 큰 영향을 받아서 범죄 행동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범죄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과 이 자주 접촉하지 않으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서 준법적인 행동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도에 따라서 어떤 교제의 결과는 달라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얼마나 오랜 기간 그 사람과 접촉 교제했느냐에 따라서 오랜 기간 접촉 교제할수록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이제 어떤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최근에 접촉 교제일수록 더 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봤다 하면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래된 만남,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귄 사람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 하는 거. 기간, 최근의 만남이 아니라 오래된 만남이 더 큰 영향을 준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 내지 시기는 어린 시기에 접촉 교제할수록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어린 시기에. 나이 들어서 이제 범죄 성향을 지닌 사람과 접촉 교제하게 되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어린 시기에 이제 조기에 접촉 교제할수록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강도, 이것은 그것하고도 연결이 돼요. 범정국 사람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늘상 범죄 성향을 지닌 사람과 접촉하면서도 범죄에 빠져들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업무상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범죄 성향을 지닌 사람을 대할 뿐이기 때문에 친밀한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만남의 어떤 그 중요도, 강도가 약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에 있어서 바로 범정국 사람들이 범죄 성향을 지닌 사람과 자주 접촉하면서 생활하지만 범죄의 행동을 학습하지 않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뭐냐, 이런 문제로도 응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도 내지 중요도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뭐 친구 관계라든가 부자 관계라든가 어떤 이런 친지 관계라든가
이런 강도가 강한 만남, 중요도가 큰 만남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 자,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우선순위 어린 시기에 이렇게 만날수록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은 뒤에 이제 모피트라는 학자가 이 발달 이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앞으로 그 시험에 있어서 이것은 자주 출제될 내용이니까 밑줄 긋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논리를 이해하도록 해라. 바로 어린 시기에 이 범죄가 시작될수록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범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사춘기 무렵 와서야 일시적으로 이렇게 범죄 행동을 한 사람들은 성인기가 되면은 대부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이 준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 논리. 자, 그 점을 좀 익혀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범죄적인 비범죄적인 행위 유형은 접촉에 의한 범죄행위의 학습과정은 다른 일반적인 학습과정의 모든 작용 원리를 포함한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학습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자, 이거 별표 3개 하세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출제 잘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설명했듯이 범죄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나 준법적인 그런 거 생활 방식을 학습하는 것이냐, 학습의 어떤 그 과정, 학습의 어떤 그 메커니즘은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준법이 있는 사람들과도 더욱더 오랜 기간 자주 중요하게 만날수록 큰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범죄 행동도 마찬가지로 더 자주 접촉하고 더 어린 시기에 접촉하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만날수록, 그리고 중요한 만남일수록 범죄적인 그런 것 영향도 크게 받는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출제가 잘 되는 거니까 범죄적인 행동이건 준법적인 행동이건 학습 메커니즘은 같다 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준법 시민이 되는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접촉 유형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서덜랜드는 그러니까 접촉 유형, 범죄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 교제하면은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준법적인 시민과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면 준법 시민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친구를 사귀면 비행 소년이 되는 것이고, 모범적인 친구를 사귀게 되면 모범적인 학생이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범죄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학습 과정의 차이가 아니라 접촉 유형의 차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세요. 범죄자와 비범죄자 간의 차이는 학습 과정의 속성 차이가 아니라 접촉 유형의 차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홉 번째 명제에 오게 되면, 범죄행위는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의 표현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 추구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재물에 대한, 물건에 대한 그 욕심이 크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적다고 해서 준법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재물에 대한 그 욕구가 큰 사람일지라도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범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물건을 취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범죄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그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의를 강하게 학습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재물에 대한 어떤 욕구가 적을지라도 불법적인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거 정의를 강하게 학습한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구는 적을지언정 범죄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욕구나 이 욕구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범죄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더 심화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표 하나 하세요. 그래서 범죄행위는 일반적인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욕구와 가치 추구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어떤 욕구의 가치 추구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다? 바로 어떤 사람과 더욱더 밀접하게 접촉 교제하면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차별적 교제에 따라서 범죄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 추구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도둑과 형제간 근로자는
둘 다 돈에 대한 그 욕구는 같지만 수단이 다르다. 추구하는 과정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돈에 대한 그 욕망 및 그 추구가 왜 훔치는지 정직하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동기 또는 원인만 가지고 어떤 그 재물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크다고 해서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크다고 해서 범죄자가 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나 원인만으로는 범죄행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해서는 이 범죄 대책, 그래서 어떤 대책을 제시했는가.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는 출제될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당연히 서덜랜드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접촉하는 그 대상을 건전한 사람과 접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뭐 보는 드라마라든가 뭐 이 교재라 뭐 소설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전한 것들을 접하게 하게 되면은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돼 가지고 준법적인 시민이 된다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평소에 만나고 배우고 듣고 읽는 것을 더욱더 반비행적 반범죄적인 것으로 구성해 가지고 비범죄적인 정의에 대한 그 접촉 교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죠, 이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관계요법을 제시했다. 자, 이것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표 하나 해가지고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이미 어떤 그 범죄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범죄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거 치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단관계요법 하게 되는 것은 범죄 행동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비참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가, 이런 것을 이제 깨우치게 해가지고 어떤 그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하도록 해줘야만 더 이상 범죄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집단관계요법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집단관계요법을 범죄 대책으로 제시한 사람이 서덜랜드이고, 그 다음에 시카고 에어리어 프로젝트를 제시한 사람이 쇼와 맥케이다. 그 다음에 머튼은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범죄 대책으로서 제시했다. 이렇게 그 이론과 대책의 관련성을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차별적 접촉 이론에 대한 그런 비판 하게 되면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왜 이렇게 범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비좁게 협소하게 됐는가. 자,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범죄 행동이 학습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만 범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시행착오적으로 범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스미디어의 그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그리고 왜 똑같이 이제 신창원이 같은 유영철이 같은 그런 범죄 성향을 지닌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친한 친구로서 살아왔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범죄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떤 일부 사람들만 신창원이나 유영철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 행동을 하는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면서도 왜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덜랜드는 차별적으로 범죄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하고 밀접하게 접촉 교제하게 되면 범죄자가 된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 보완하는 이론들이 뒤에 나오는 이 차별적 동일시론과 그 다음에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 또는 차별적 강화 이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 이것을 이제 이 사회 학습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서덜랜드 그 이론을 이제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이런 것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부터 이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자고요.